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영세업체들이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신고를 하는 곳도 많은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영세업체들의 채무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한강변에서 산책을 즐기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달리는 라디오 시간에는 한강 가까이를 달리는 버스 740번을 찾아가 봤습니다. 2부에는 대입 상담 코너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 대입을 대비해서 학생부 위주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대입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오늘 방송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2월 21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영세업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런 영세업체들의 채무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전략부문 임채권 이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세업체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저희 됩니까? 예. 재단은 1999년 설립 이후 작년 연말까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약 45만 개 업체에 대하여 약 10조 280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다만 내수 경기 영향 등에 민감한 영세 소상공인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보증 공급 총 한 45만 개 기업 중 약 3만 2천 개 영세업체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45만 기업 중에 3만 2천 영세업체라 그러면 한 7, 8% 되겠군요. 네네. 예.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기 침체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재단의 주 고객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예. 채무가 연체되는 원인에는 다양한 여러 요소가 작용할 수 있지만 내수 경기에 민감한 영세 소상공인의 특성상 경기 침체 원인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더구나 서울은 타 도시에 비하여 서비스 업종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 부담 완화 특별 조치를 시작했다고요? 예.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연중 어려운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자율 인하 및 감면, 분할상환 허용기간 확대 등을 중심으로 기분할상환 연체자 구제, 예. 담보권 설정 비용의 경감, 신용관리 정보 및 채무 불이행자 해제 요건 완화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채무 부담 완화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분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선 분할 상환 기간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채무 금액에 따라서 최저 5년에서 8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기초수급자, 장기 입원자, 중증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또한 신용관리 정보 해제 및 채무 불이행자 명부 말소 요건을 완화하여 분할 상환 금액의 10% 이상만 상환하시면 불량관리 정보 등을 먼저 해제해 드림으로써 실질적인 신용 회복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간 중 실무자에게 결정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해서 서민 채무자분들이
신속하게 채무 부담 완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이번에 인하되는 이자 또 분할 기간 그런 내용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네, 그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기간은 그 부담하시는 금액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환 금액이 크신 분들은 상환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분할 기간을 좀 더 길게 드리고 금액이 소액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기간을 짧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체감 부담액으로 볼 수 있는 월 상환 금액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금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금액 기준과는 별개로 기초수급자나 장기 입원자, 또 중증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상환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또 인하되는 그 이자는 주 채무자인지 아니면 보증인인지 첫 해 그 상환 금액을 10% 이상 상환하시는지에 따라서 이미 발생한 이자를 포함해서 전액 면제부터 연 3%까지 그 이자율을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부실 채권자에게 결국은 세금으로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을 표시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그 채무 부담 완화 제도에는 그 염려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세금이 재원이 되는 그 원금에 대한 그 감면은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이자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일단 재단의 주 고객이 서민 채무자, 그 중에서도 연체자 분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분들에게 계속 그 재개 기회를 드려서 그분들이 다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재산을 빼돌리는 사회 행위가 의심될 경우에 그 법적인 규제 조치를 취했는데 이제는 빼돌린 재산의 50% 이상, 그러니까 반 이상 빚을 갚으면 규제를 풀어준다고요?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는 그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 재단은 채무자 악의의 재산 매매, 또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채무자 그 사회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와 함께 그 소송을 통해서 원상 회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소송은 승소의 어떤 가능성, 또 소송 부대 비용 등 그 실행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사회행위 소송은 그 특성상 승소를 통해서 원상회복 조치를 하더라도 모든 일반 채권자들을 위해 안문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실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사회행위 의심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상환을 하고자 한다면 그 부대 비용 등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하는 소송의 절차를 그 중간에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즉 효율성을 높이자는 그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그런 도움이 제일 필요한 사람들은 제1금융권에 빚을 진 사람 말고 2금융권 또는 3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아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런 분들도 이번 그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네,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그 저희 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그 대출을 받으셨다면 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이번 조치는 저희 보증 고객을 그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네. 당초에 그 저희 재단의 보증서를 이용하지 아니하신 그 경우에는 대상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좀 상담을 받고 싶은 채무자들이 있으시면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그 재단 콜센터 1577-6119번으로 연락하시면 그 담당자가 신속한 그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서울 시내 소재하고 있는 그 재단 각 그 지점 담당자들과 전화 상담이나 또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네. 1577-6119. 네네. 네. 네. 지금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전략부문 임채권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파도 소리가 동네에서 뺨 맞고 여기에서 화풀이 한다 이런 속담이 있죠. 밤에는 불빛도 이렇게 물에 비치고 운치도 있고 좋아요. 소풍 왔어요. 대학교 같은 반 사람들하고요. 뛰놀고 동심을 회복하는 그런 거. 가슴 쓰리던 어제 일
네, 길 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달리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봤는지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따뜻해졌어요. 네. 오늘 아침부터 어제랑 다르더라고요. 특히 지난 수요일이 얼었던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절기 우수였습니다. 네. 오늘은 봄을 미리 맞으러 간다는 기분으로요. 한강에 가봤습니다. 한강 시민공원은 모두 11지구가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반포지구에 갔고요. 이 많은 한강공원 중에 반포지구에 간 이유는요. 바로 공원 앞까지 가는 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우선 버스를 타러 고양시 덕은동 신촌교통 종점으로 갔는데요. 오늘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를 지나서 한강공원으로 갈지 기사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한승훈 기사님 만나보시죠. 예, 신촌교통에 740번을 운행하는 한승훈 기사입니다. 740번 노선은 여기 덕은동에서 출발을 해서 신촌하고 신촌경유, 공덕, 그 다음에 잠수교로 경유해서 저기 삼성역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노선입니다. 예, 이제 여기서 신촌까지 가시는 분들은 중간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나 아주머니들이 많이 타시고 아침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들이 대부분 삼성 이쪽으로 많이 가시니까 좀 길게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낮길 같은 경우는 잠수교 이쪽에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도 많고요. 새벽 시간에는 아무래도 좀 일출할 때는 좀 이쁘긴 하죠. 금빛이라고 하는 게 좀 어울릴 것 같아요. 금빛 물결. 해 뜰 때는 특히나 또 반짝대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아름답긴 아름답죠. 새벽 같은 경우는 좀 나이 연세 좀 드신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점심시간에 이럴 때는 잠깐 직장인들 자전거 타러 나오신 분들도 많고 오후에는 이제 연인들이 데이트하러들 많이 나오시고요. 네, 740번 버스 고양시에서 은평구 지나서 강남 삼성동까지 노선이 꽤 긴 편이에요? 예. 80km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긴 노선이고요. 한강도 가지만 서울에서 특색 있는 곳을 두루 지나가는 버스입니다. 우선 덕은동에서 신촌 사이에 큰 전통시장이 있어서요. 장 보는 어머님들이 이때는 주로 이용하신다고 하고요. 또 신촌을 지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그리고 전쟁기념관을 지나는데요. 이쪽에서는 나들이 나온 가족들이 많이 타고 내리시고요. 네. 이제 한강 넘어서 강남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강을 넘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이렇게 오전 퇴근 시간대는 주 승객들이라고 하십니다. 네. 한강도 시간대별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군요. 예, 기사님 매 시간 한강을 다니시잖아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한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걸 참 설명해 주시는데 되게 부러웠어요. 저도 한강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강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아무래도 새벽 해 뜰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740번 버스를 타고 한강에 간 이유가 가장 한강 가까이 가는 버스이기 때문이라고요? 네, 특색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740번 버스는요. 반포대교 아래에 있는 잠수교를 지나서 한강공원, 반포지구 플로팅 아일랜드 바로 옆에 정차합니다. 대중교통으로 반포지구 가기 가장 가까운 수단이고요. 또 다른 어떤 한강공원도 시내버스가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는 곳은 없었는데요. 2년 전부터 이렇게 잠수교를 지나서 통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승훈 기사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잠수교로 다닐 때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차들도 많이 안 막히고 또 이제 한산하고 그러니까 또 제한 속도가 있어요. 40km라서 40km로 천천히 다니다 보면 일탈한 느낌? 좀 여유로운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위에는 좀 자주 막히는 편이에요. 반포대교 같은 경우는. 잠수교로 내려간 지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그 위로 다닐 때는 아무래도 좀 많이 막혔죠. 훨씬 수월하죠. 그런 면에서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강이 많이 얼어있는 걸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날이 따뜻해서 별로 얼지는 않더라고요. 예, 이제 잠수교 쪽은 날이 풀리니까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 나오는 시기예요, 지금부터가. 제가 추천해드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저녁 시간에 그 분수쇼 할 때 그때가 제일 추천할 만해요. 또 가장 그 야경 보기도 편하고 이쁘고요. 그렇게 오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시민들이 한강을 찾기 시작할 시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강을 찾는 시민들도 만나봤습니까? 네, 벌써부터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계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한강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붐비는지가 봄이 오는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겨울이 예년에 비해서 덜 추웠잖아요. 네. 한강에도 벌써부터 봄 기운 느끼고 나오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특히 3월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이 있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저는 사실은 지방에 살다가 올라온 대학생이고요. 곧 있으면 대학 입학하는 학생이고 원래 울산에서 살았습니다. 한강은 좀 사람들이 쉬기에 되게 적합한 장소인 것 같고
또 시설도 되게 잘 정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자전거 타는 뿐만이 아니라 그냥 휴일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보내기에도 알맞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재수를 1년 동안 했었는데요. 좀 기분이 안 좋거나 할 때 강 보러 잠시 나온 적 되게 많았어요. 좀 이제 시야가 일단 트여 있으니까 시달리고 있던 문제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사람들과 계속 마주치다가 이제 자연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나보신 학생도요, 서울 성북구에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한강에 와서 또 자전거를 빌려서 이렇게 신나게 달리던 중에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서울에 온 지 1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고민 있을 때 한강에 와서 답답한 마음을 풀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버스를 타고 한강에 왔다는 학생이 있어서 만나봤거든요.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친구 몇 학년이에요? 중학생 2학년이요. 한강까지 못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풍경도 좋고 바람도 쐬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요. 중학생이 스트레스 많아요? 네. 어떤 스트레스? 부모님이랑 싸워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그럼 한강에 와서 뭐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풀려요? 넓은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여기 친구들은 한강에 언제 와요? 저는 가끔 운동도 하고 바람도 쐬고. 집에서 한강까지 몇 분이나 걸려요? 한 10분? 저는 한강이 집이랑 가까워서 놀이터 같아요. 네, 오늘은 740번 버스를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달리는 라디오는 버스 기사님들이나 시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죠? 예,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기사님들 내가 운전하고 있는 버스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일반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내가 타는 버스가 이렇게 한강처럼 우리 서울의 명소를 지난다 혹은 내가 아는 우리 동네 나만의 정말 좋은 곳이 있다. 우리 동네 가는 버스가 있다 하시면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슬리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경양 하우징 페어가 해주세요. 아파트 평수보다 인생을 여유롭게. 좋은 전망보다는 앞날을 내다보게.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1등 건축들이 모입니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에는 보성고등학교 배영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2015년 대입이 시작됐는데요.
학생부 위주 전형이 몇 가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 어떤 것들이 바뀌었고 또 학생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대입 상담이나 방송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휴일이 아닌 평일에 전국에서 가장 차가 막히는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한 달간 전국 25만 개 도로에서 내비게이션 이용 차량의 이동 궤적을 분석해서 만든 교통 혼잡 지도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평일에 가장 차가 막히는 지역은 경기 부천 소사구, 서울 금천구와 종로구, 부천 원미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강남구는 10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평일에 가장 혼잡하지 않은 지역은 경남 하동군, 전북 무주, 경남 함안, 경북 경산, 충북 보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강북구와 은평구, 종로구, 금천구, 도봉구 순으로 혼잡이 심했고 전북 무주, 경남 창녕, 경북 영천 등의 순으로 혼잡이 덜했습니다.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해 구급차에서 가족과 상봉한 91살 김섬경 할아버지와 84살 홍신자 할머니가 오늘 개별 상봉을 마치고 귀환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 현지에서 의료진과 동반가족이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할아버지와 홍 할머니는 어제 구급차로 강원도 속초에서 금강산으로 이동했고 단체 상봉 시간 응급의료시설이 갖춰진 구급차량 안에서 비공개로 북측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번 상봉에서 김 할아버지는 딸 68살 춘순 씨와 아들 65살 진천 씨를, 홍 할머니는 동생 82살 영옥 씨와 조카 45살 한광용 씨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만 들으면 대학문이 열린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입니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3월이 됩니다. 2015년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바짝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3학년 1학기 학생부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스튜디오에 보성고등학교 배영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5년 대입부터 학생부 교과형이 간소화된다고요? 예, 학생부 교과형이 간소화되는데요. 네. 주로 학생부만 서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기존에는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외에 우수성 입증 자료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토플 성적, 토익 성적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고 학생들은 학생부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소서나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대학들이 학생부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이 없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지원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혹 자기 성적은 안 되는데 의대나 상위권 대학에 무모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그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께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지원은 네 맘대로지만 합격은 네 맘대로가 아니다. 이런 말이 생각나면서요. 꼭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마다 배치된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문자는 안 되지만 그 이용료가 없는 1600-1615 대기업 상담 전화 이런 거 이용하면 이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기업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1600-1615입니다. 1600-1615. 네. 그 학생부 위주 전형 쪽 설명을 해주신 걸 듣다 보니까 앞으로 매우 중요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모집 인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올해 198개 대학에서 한 37만 9천 명가량을 선발합니다. 그중에 수시 인원이 약 한 24만이고요. 정시가 그 나머지를 차지하는데 적성고사로 전년도에 19,400명을 뽑았는데 올해 5,800명가량밖에 안 뽑습니다. 그리고 어학특기자 같은 경우가 많이 줄었고요. 그럼 그 인원이 수시하고 정시로 분산되는데 수시에서는 이 정부에서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논술,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논술도 줄일 거고 어학특기자도 줄일 거고 그럼 그 인원이 어디로 가냐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집 인원이 증가하면 그만큼 전년도보다 합격하기 유리해집니다. 네. 전년도에 500명 뽑았는데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1000명을 뽑는다 그러면 2배 정도 모집 정원이 늘어나니까 합격하기 그렇죠. 쉽겠죠. 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학생, 네. 학원이나 또는 과외 등의 사교육을 통해서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학생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정부의 그 정책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학생부 위주 전형 그 내용을 보니까 학생부 교과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던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학생부 교과형은요. 내신 100%. 네. 전부 다 1등급이다. 네. 전교 1등이다 이러면 그 학생이 제일 유리합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형은 꼭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죠. 아.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비교과 영역을 너무 열심히 해갖고 예. 전체적으로 학생이 우수해서 이 학교 학생들만큼은 그래 조금 더 뽑아주고 싶다라는 경우가 학생부 종합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학교는 다 똑같다. 예. 그래서 학생부 1등이 그냥 무조건 1등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학생부 교과에 가까운데 예. 그럼 학생부 교과는 무조건 교과 성적 100%로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 연세대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3배수를 갖다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를 합니다. 네. 그러면 전국에 있는 학교 어느 학생이든 내신이 서로 좋은 학생만 와서 3배수를 통과하면요. 예. 그 다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교과 성적을 또 봅니다. 네. 비교과 영역을 보고 다시 활동한 학생을 갖다가 판별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도 보고요. 네. 다양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은 그 학생부 전형이라고 해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꼭 봤기 때문에 수능이 어느 정도 판가름의 기준이 되어 왔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좀 바뀐다고요? 기존에는 학생부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집 인원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네.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교과형으로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걸어놓으면 학생들이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수능 최저 학력까지 걸어놓고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도 좋은 학생 네. 그런 학생들이 10만 명, 15만 명가량이 지원하기에는 성적 자체가 안 나오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그걸 여쭤볼게요. 네. 서울의 명문대학은 물론 이제 내신 1등급 학생이 가겠지만 네.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1등급이 갈까요? 전교 1등이 갈 리는 없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또 뭐 전교 5등짜리가 갈 수도 없고 예. 수도권 대학에 그럴 바엔 정시로 가는 게 맞고 예.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어떤 학생이 지원하게 되냐면 내신 자체가 일단은 2등급이 조금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수능 최저를 걸어놓으면은 2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지원합니다. 수도권 대학에 가야 되니까 정시로 못 가니까. 네. 수능 최저도 안 나오지 정시도 안 되지 그러니까 지원하게 되고요. 네. 대학은 그 학생이 학교 내신이 좋기 때문에 학생이 성실하다고 보고 선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반면에 수능 최저를 걸게 되면은 그때는 학생들이 지원을 잘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방고나 또는 이래 성적이 안 좋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원 못하고요. 예. 또는 수도권 대학이라서 성적이 웬만큼 나오면은 서울의 인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지원을 안 하고요. 네. 경쟁률이 5대1 이하가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경쟁률 5대1 이하.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만족 못한 학생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수능 최저만 만족해도 웬만큼 낮은 등급, 즉 한 4등급짜리 학생도 수도권 대학을 합격합니다. 그렇군요. 잘못 알고 계신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은 1등급짜리 학생을 위한 것이다가 아니고 수도권 대학 정도 오면은 3등급 또는 4등급 학생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해서 갈 수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려면요. 먼저 인간이 바뀌어야죠. 네. 그냥 지금 그 상태로는 안 되고요. 예. 보통 학생들이 고3이 되면은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2학년 때보다. 예. 근데 문제는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열심히 하니까 예. 결국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제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로 끝낼 수는 없고요. 예. 일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려면 6월까지는 그래도 꿈이 있으니까 예. 전 과목을 공부해 보다가 만약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수학이 5등급이다 또는 네. 국어는 공부해도 5등급이다 이러면 그때는 내가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좋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개 2등급이다라고 얘기했을 땐 참 교육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수능을 한 5개월 정도 앞두고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과목을 조금 더 열심히 잘해서 수학을 공부해도 5등급인데 그런 경우는 2개 2등급 나올 수 있는 국어나 영어나 탐구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요. 이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수학하지 말래 그러면서 또는 국어하지 말래 안 나오는 거 하지 말라면 바로 접어버리는데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 잘 나오는 영역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못했던 과목에 감각은 살려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형이 유리한 학생 그리고 종합형이 유리한 학생이 아무래도 좀 다르겠네요. 다르죠. 그 학생부 교과형 같은 경우는 주로 교과만 보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비교과 보긴 하지만 일단은 교과 영역의 반영 비중이 크고요. 종합형은 비교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과형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외대부터 그렇게 시작되는데 일단 학생부 내신만 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반영해요. 그러면 수능 최저 통과한 학생 중에서 학생부 내신 좋은 학생이 합격합니다. 다른 거 아예 안 봅니다. 그럴 때는 출결이 무단 결석이 잦은 학생은 학생부 종합형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죠. 출결해서 무단 결석이 많은데요.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도 안 했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안 했고 거기다 학교에서 인성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받는 학생은 종합형으로 가면은 합격하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또 진로가 설정되지 못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려운 학생.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자신의 진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형으로 가는 게 좋고요. 내신 성적만 좋다 그러면 그때는 교과형이 유리하고 다른 영역까지 잘 돼 있으면 그때는 종합형이 유리하고 또 한 가지가 면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면접에 약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형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그쪽이 좀 유리할 거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그 학생부 전형 지금 쭉 설명을 들었는데 재수생들도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되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형에서 졸업 예정자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만 되죠. 그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에게 몇 년도에 졸업하든지 관계없이 즉 중앙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원 자격을 주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몇 년 되든지 관계없이 자신의 학생부 성적 좋은 걸로 지원하라 그러면 한 10년 지난 분들이 내가 전교 1등이었으니까 내가 한번 지원하겠다. 수능 최저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영어도 공부했고 지금도 수학 좀 잘 푸는데 내가 대학 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에게 다 재수생들에게 웬만하면 지원 가능한데요.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해외고 출신인 경우입니다. 그 학생들은 아무래도 국내 성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전형에서는 지원하기 어렵고요. 대신에 국내에 들어와서 한 3개 학기 또는 5개 학기에 교과 성적이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수도권 대학들은 이 학생부 전형을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수도권 대학에서 이제 여러 대학이 있겠지만 상위권 대학부터 연대는 일단은 1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성적으로 내신만으로 3배수를 뽑고 그다음에 면접도 없고 자기소개서 추천서도 없이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뽑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 학생부하고 교과 성적과 제출 서류 비교과 영역을 보는데요. 종합평가의 차이점이 뭐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갖다가 정량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 750점이 학생부, 그다음에 250점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인데요. 거기서 750점이 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봐서 내신을 갖다가 점수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전형이라고 그러고요. 한양대는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그리고 출석과 봉사 시간을 그냥 간단하게 반영해서 5배수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요. 인성 면접 보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도 역시 5배수를 갖다가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형이라는 것 자체가 교과 성적으로 1단계를 많이 뽑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고대, 성대, 경희대, 시립대는 학생부 교과형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학은 이제 선발을 하지 않고 종합형으로만 선발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대학들 보면은 외대, 건대, 숙대, 숭실대, 광운대, 경기대 이런 대학 같은 경우는 주로 학생부 교과 100%에
면접도 없고 단계별 전형도 없고 수능 최저를 만족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국민대학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교과 성적 우수자 1이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기가 선택하게 되는데 경쟁률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데가 더 높을 것 같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만족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그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실질 경쟁률을 따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15년 대입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성고등학교 배영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대입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의 첫 번째 사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154번인데요. 벌써 3학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이가 당장 3월에 첫 시험을 잘 봐야 된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데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가 아직 탐구 영역 선택을 결정 못했는데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셨는데 3월 첫 시험 정말 많이 중요한가요? 오늘이 2월 21일인데요. 3월 12일에 수요일 날 첫 시험이 실시됩니다. 2015학년도 수능 형식으로 치러진 첫 모의평가고요. 일단은 영어에서 A, B형이 없어집니다. 이 시험에 잘 봐야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일단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첫 성적을 자신의 성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학생이 첫 시험에서 뭐 한 학급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 나는 1등이야. 1등을 지켜야지 이런 욕심도 생기고요. 자존심을 걸고 첫 성적부터 잘 나온다면 이 성적이 희망을 갖고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고요. 설령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부족한 점이 어디인가 생각해보고 그 부족한 점 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발판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잘 볼 수 있는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19일 남겨놓고 잘 볼 수 있는 전략을 요구하면 답이 없는데요. 그렇죠. 일단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거 말고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1, 2학년 과정을 다시 한번 총 정리해보고 대부분 시험 범위가 이제 1, 2학년 과정이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전 범위를 갖다가 준비할 수 있을까 정리 한번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질문해 오신 분은 그 탐구 영역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탐구 영역을 사탐과 가탐 두 개 영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탐구 영역 선택의 기준은 첫째가 자신이 공부했을 때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 그게 최고입니다. 뭐 성적이 잘 나오는데 굳이 다른 거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적이 뭐 그렇게 특별히 잘 나오는 게 없고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 배웠거나 아니면 3학년 1학기 때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탐구 영역 과목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내신도 관리할 수 있고요.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하면서 수능까지 준비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뭐가 있냐면 뭐 이도저도 다 아니다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선택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응시 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인문계열은 15만 명가량이 선택하는 사회문화 그리고 생활과 윤리 11만 명가량이 선택하는 한국지리 등이 좋고요. 그 많은 인원이 보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좋습니다. 반면에 응시 인원이 적은 경제 13,500명가량이 시험을 봤거든요.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서울대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은 좀 피하는 게 좋다. 특히 경제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준비를 잘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그냥 탐구 영역 시작한다면 그 과목들은 자신 있으면 하되 그렇지 않다면은 권하기 어렵고요. 과탐의 경우는 생명과학 원이 한 13만 명이 받고 화학 원이 역시 13만 명이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2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이 2 과목을 요구하게 되는데 생명과학 2가 한 4만 명가량이 받고요. 반면에 물리 2는 5,700명밖에 안 받기 때문에 물리 2에서 과연 등급이 잘 나오겠느냐. 6,000명이면 전국에서 1등급 나오는 학생은 몇 명 없는데 그 따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좋은 과목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래도 자신이 물리2를 잘한다, 좋아한다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이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가지고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87번인데 내신 점수는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만 보면 성적이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EBS 많이 풀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내신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 잘 안 나오는 학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주로 짧은 범위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군요. 네, 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면 좋은데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해야지 해놓고 그다음 다시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런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 범위가 넓어질수록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6월, 9월로 가면서 범위가 넓어질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EBS 많이 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개념이 잡힌 학생은 새로운 참고서를 보지 말고 실력이 좋은 학생은 그냥 EBS 교재와 기출문제집을 풀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근데 개념이 없는 학생이 EBS 교재를 많이 푼다고 좋냐? 문제 많이 풀어서 합격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시험 중에서는 그 운전면허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문제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좀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성고등학교 배영준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올드 커피 믹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경양 하우징 페어가 해주세요. 아파트 평수보다 인생을 여유롭게. 좋은 전망보다는 앞날을 내다보게.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1등 건축들이 모입니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박봉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